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많이 기다리는 코너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의 이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또 그 변희봉 배우를 소개해드리면서 또 차지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봉은 항상 들어가기만 하면 동질감은 느껴집니다. 이현지 기자는 눈치 못 차렸죠. 변희봉.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는데. 네, 상대 안 하기로 했군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며칠 내로 국회에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표결은 지금 21일 이야기 나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 부결일까 가결일까? 자, 여야 검찰의 셈법은 뭘까요? 전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그 여권의 셈법으로 많이 분석이 됐던 거는 일단 회기 중에 해가지고 야당 내 분열을 일으키겠다 이 얘기는 좀 많이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거를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무조건 회기 중에 하는 게 검찰 내지는 여권이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가결이 되거나 혹은 부결이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체포동의안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국회를 반드시 거쳐야만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 많이 나와요. 그런 근거가 뭐냐면은 만약에 국회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회기 중에 아닌 경우에 그냥 바로 법원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법원이 모든 정무적인 그런 책임을 다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하.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국회에서 가결을 해가지고 넘겨주게 되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국회에서도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점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도 반드시 회기 중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회기 중에 넘어가게 되면은 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 내부의 기류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을 시작하면서는 이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또 상당히 좀 기류 변화가 있다 어떻다는 이야기는 민주당 내부 기류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이제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갈 것이다. 제가 좀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뭐 정치는 생물이라 하지만 지금 이 기조를 뒤집어서 부결하려는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우린 부결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부당한 수사에 왜 우리가 응해야 하느냐. 정당한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뭐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도 좀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대표가 단식으로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결을 던지느냐. 그만큼 상황이 많이 반전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명계 의원들이랑 좀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부결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소수고 침묵하는 다수의 생각을 알 수 없다. 그 사람들이 가결을 던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부결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도 가결을 찍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게 본인들 지역구 선거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당을 위해서 어떤 것이 우선인지 이러한 셈법이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부 표결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공개적인 기류와 달리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서른 의원이 또 한 번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건 굉장히 마땅하나 이번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가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줘야 당도 살고 대표 본인도 산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건데 실제 민주당 내부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좀 기류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부결을 밀까요? 가결을 밀까요?
일단 이게 신상 관련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이제 당론 채택은 맞지 않다는 게 지도부의 지금 입장이고요. 오늘과 내일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21일 의원총회에서 방침을 결정할 텐데 일단은 자율투표의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결로 당론을 정하게 되면 이게 방탄이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사실 실익도 없어요. 이게 무기명 투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다 한들 따르든 따르지 않든 확인이 안 되잖아요. 누가 따랐는지 누가 따르지 않았는지 확인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류를 좀 전해드릴 만한 게 지금 이제 가결, 부결 이쪽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친명계 쪽에서 또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보이콧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아예 정족수를 안 맞춰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과반은 참석을 해가지고 과반 찬성을 해야지 체포동의안이 뭐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150명 정도는 참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예 참여를 안 해가지고 이 숫자 자체를 안 만들어가지고 보이콧을 몇 차례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 몇 번 넘기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10월, 11월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회기 중이 아니니까 그때 영장 쳐서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이콧을 하는 게 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의 근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일종의 외통수에 좀 빠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포동의안에 넘어와서 표결을 하게 되면은 그 내부가 갈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나 그러니까 부결시키더라도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가결시키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또 내부에 또 타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아예 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이제 보이콧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 상당히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단식입니다. 자 단식 중단 요청하는 목소리 상당히 높은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뭐 녹색병원에서도 계속 단식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이어갈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어가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본인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출구라고 하면 당 내부와 당 외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 내부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의 정말 큰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와서 만류를 하는 게 유력한 출구 전략으로 그동안 거론이 되었는데요. 아직 오늘 만나지는 않았죠. 지금 네. 만난다는 이야기가. 네,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네. 문 전 대통령이 이제 녹색병원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올 거라고 합니다. 아, 우리 방송 끝나는 시간 직후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그런데 워낙 단식 의지가 강해서 오늘 문 전 대통령이 가서 전할 메시지가 이제 어떤 위로도 있겠지만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좀 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친명계 쪽에 물어보니까 문 전 대통령이 온다고 단식을 중단하는 건 이 단식을 시작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전혀 단식 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좀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좀 논외의 이야기인데 모 친명계 인사는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좀 한 차례도 안 와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만나는데 그 이전에 오늘 이전에 더 빨리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서울에 오는 그 행사가 있죠. 9.19 그 군사 합의 관련한 행사에 참석차 오는 거기 때문에 좀 단식 중단은 설사 안 하더라도 문 전 대통령이 뭐 현 정부 실정에 맞서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로 방문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하더라고요. 전화는 중간에 없었나요? 예, 전화는 있었습니다. 아, 전화로 이제 찾아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네, 전화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미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적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당 외부적인 즉 이제 여당에게 달린 출구 전략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말을 했잖아요. SNS상에서. 네. SNS상에서도 말을 발언도 했고 했고. 그다음에 당 회의에서도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네. 그 이재명 대표 측에 그럼 여권에서 누가 좀 직접 방문을 하면 단식을 중단할 거냐.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김기현 대표가 와야 되냐, 정무수석이 와야 되냐 두 가지로 물었는데 답변이 누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본인들이 면피하려고 찾아오는 것밖에 더 안 된다. 찾아오거든 뭔가 그 상응할 만한 뭔가를 들고 와야 한다. 좀 책임 있는 그 변화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뭐냐 물으니 전반적인 국정 운영 기조 변화, 뭐 대대적인 개각 이렇게 뭐 한마디로 단식을 풀 수 있는 선물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더라고요. 네. 자, 민주당이 이
이재명 대표 단식 해법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이미 제출이 됐죠. 그다음에 내각 총사퇴 요구 여기 이제 검사 탄핵도 거론되고 있는데 검사 탄핵 이게 어떤 내용이고 친명 비명계 시각이 좀 다르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네, 일단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친명과 비명 시각이 나뉘는 게 이게 애초에 더민주 혁신회의라는 원외 친명 단체가 지지난주쯤에 이제 당에 정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민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이걸 좀 추진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급물살이 타게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더민주 혁신회의가 이제 국회에서 검사 탄핵을 합시다라고 한 뒤에 168명 의원 전원에게 연락을 돌려서 이거에 동의를 해달라 사실상 좀 압박을 하는 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히 비명계 의원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했고요. 그리고 상당수 의원들이 이거에 동의를 그러니까 사인을 안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표의 단식 출구 전략으로 논의를 되던 와중에 이제 검사 탄핵까지 이제 관철이 된 건데요. 당론으로 결정이 되긴 했지만 비명계에서는 왜 하필 이걸 이 시점에 하느냐, 이건 누가 봐도 방탄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비판이 상당합니다. 이 검사가 특정 검사인가요? 네, 특정 검사입니다. 손준성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직 어떤 검사들을 구체적으로 탄핵할지 명단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어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종의 대체제로 꺼내들었다 이런 해석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뭐 서로 또 대치 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2차 개각을 단행했는데 후보자 관련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세 사람인데 박성범 기자가 이 뒷이야기를 준비했다고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뒷이야기라기보다는 일단 분석하고 네. 그다음에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만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직접 만났어요? 예, 직접 만났습니다. 네. 일단 그 세 명의 후보자 이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거는 모두 캠프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캠프에 있지 않았던 인물들이거든요. 3명 다. 그러니까 1기 그 장관들은 대부분 좀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에 바꾸면서는 있지 않았다. 여기에 초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 사람의 이 일종의 그 원류 계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승민계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김행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친박계로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대변인을 했으니까요. 청와대 네. 대변인 했었고요. 그리고 유인촌 특보 같은 경우야 이제 당연히 MB계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은 MB계, 친박계, 유승민계 고루 다 섞여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이제 과거를 좀 정리를 하고 다 친윤계로 합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가 좀 하는 얘기가 이게 총선 때도 이렇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기대감을 표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원래 당초에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받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유승민계로 좀 낙인이 어느 정도 찍혀 있었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을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뛰어넘고 장관 후보자까지 지금 지명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공천 때도 과거에 어느 쪽 캠프에서 일을 했던 간에 아니면 어느 쪽 계파로 분류됐던 간에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총선 때도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인선이다. 이렇게 좀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게 좀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5월 달에 만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자들하고 같이 만났었는데 그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기자들이 지역구 어디 갈 거냐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역구 어디 갈지 정하지 않았고 생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했던 말 중에 인상적인 게 이제 본인은 과거에 이 살아온 역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일을 맡을 때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국어를 하거나 애걸복걸 해가지고 어느 자리를 받고 싶진 않다. 근데 다만 부름이 있으면은 그 일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기자들이 얘기했던 게 그럼 좀 정무직이나 임명직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요. 그때 5월달에 벌써 조지 미스탄이 얘기가 되겠네요. 아마 그냥 마음을 좀 그런 방향으로 잡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신원식 의원이 중장까지 그러니까 3스타까지 했던 인물이잖아요. 중장, 그러면 네.
이 정무직 중에 할 만한 거는 사실은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군 관련된 걸 하고 싶을 텐데 그러면 이제 제일 가장 큰 목표는 국방부 장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계로 사실 굉장히 강하게 분류가 됐어요. 왜냐하면 신원식 의원 본인조차도 예전에 표현으로 뭐 죽어도 뭐 나는 유승민계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하고는 완전히 지금 거리를 두고 완전히 멀어진 상태예요. 선뜻 신원식 장관 후보자, 신원식 의원이죠. 스타일을 보면 그렇게 또 유승민 전 의원과 비슷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비슷하고 어떤 면에선 비슷하지 않은데 제가 신원식 의원을 만났을 때 이게 기자들의 좀 공통되는 평가에 가까운데 되게 그 지금 최근에 나온 발언들 보면 엄청 공격적이거나 그 거친 표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집회에 나가서 했던 발언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평가는 좀 되게 젠틀해요. 그러니까 약간 표현 같은 것도 좀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그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중도 쪽에 가깝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르면서 좀 스타일은 어느 정도 비슷한 면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는 그런 거친 표현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 기자들이 이런 사람이었어 약간 이런 평가를 좀 나중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뭐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추가로 뭐 이야기해 줄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내부에서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은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 훨씬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12년 전에 그러니까 MB 정부 때 장관을 했던 사람을 다시 똑같이 장관으로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 다른 사람 그러니까 너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MB계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권에 왜 또 그 유인촌 특보를 하게 됐느냐 이런 얘기를 좀 물어봤는데 이게 뭐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나오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장관해요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치권에 관심이 있다라면은 총선을 나가고 그게 아니면 아예 정치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보통 넘어오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일단 인사청문회 거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가족들 관련된 게 공개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나오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몇십 명을 후보로 올렸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고 본인이 거부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인촌 특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얘기도 있고 거기에 더 곁들여 가지고 네. 인력풀의 한계도 있다 이런 점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 사진 기자분들의 마음은 좀 돌아섰다고 하나요? 어떤가요? 그거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사진 기자들이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회에서 질의를 답변을 하고 나오면서 네. 사진 찍지마가 지금 유행어가 됐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진 기자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만약에 추정해 보자면은 사진 기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출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지 않고 한 곳에 오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부처를 여러 번 순회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도 좀 적고요. 그리고 또 똘똘 뭉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뭐 그게 쉽게 풀리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사진을 안 찍을 가능성도. 네. 자, 이현지 이 기자는 민주당을 출입하니까 자, 보통 인사청문회 때는 우리가 뭐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럼 3명 후보자 중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후보자는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이제 취재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4명 다 안 된다. 그 세 명? 3명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후보자요? 네. 아니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를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사청문회 끝나기도 전인데 이게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민주당 근데 내부에서. 사실 지금 3명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인데도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지난 의총에서도 이 4 후보자 모두 다 부적격으로 사실상 결론을 좀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원래 과거의 정치는 뭐 누구를 해줄 테니 누구는 조금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합시다. 이렇게 여야 간에 이런 협상 내지 네. 딜이라고 하죠. 이런 게 오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여야 정국은 or 아니면 nothing. 그러니까 다 해주거나 다 안 해주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4명 다 해달라. 민주당은 냈다 해줄 수 없다. 이런 좀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서 네. 지금 4명 후보자 모두 다 부적격이라고 민주당은 근데 보고 이제 뭐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 채택이 없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이균용 후보자는 다릅니다. 그렇죠. 인준을 거쳐야 됩니다. 표결로. 자,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아직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인준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1년 선후배 사이라는 걸 가장 조금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 재산 내역을 좀 들여다보니까 주식이나 뭐 부동산, 상속 증여, 송금, 뭐 재산 리스크가 너무나 커서 민주당도 이번 건 정말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좀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뭐 여권의 뭐 지도부도 이제 좀 비공식적으로 이 후보자 문제는 당에서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여당도 엄호만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고요. 좀 낙마하게 돼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봉 기자 취재한 사항은 어떻습니까? 이균용 후보자요. 이균용 후보자 근데 확인을 해보면 대법원장 후보자 중에 재산이 가장 많거든요.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에서 재산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약점이 있다 이런 시각들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 재산이 많은 것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없는데 그게 제대로 등록이나 공개가 안 됐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비상장 주식들. 그렇죠. 10억 원 비상장 주식을 이제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여권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을 좀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점도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좀 치명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게 되는 건 아직 인사청문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민주당의 기류라는 것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총선 관련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참모진 총선 차출을 요청하면서 리스트를 줬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보도입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이 리스트를 줬다 받았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취재해 보니까 어떤가요? 팩트 확인까지는 안 되는데 이게 정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9월 14일 목요일에 났던 기사고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리고 여당이 대통령실에 참모진을 총선에 차출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든지 해라 그러니까 허락을 해줬다 이런 내용이에요. 모 통신사에서 썼는데 근데 이게 궁금해가지고 여당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짚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여권이 전반적으로 가짜 뉴스와의 전쟁 수준으로 싸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사가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 이제 기사를 쓴 곳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썼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좀 특이한 점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느냐고. 근데 모른다라고 해요. 자기는 잘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리스트와 합니다. 관련된 부분은. 네. 그리고 요청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반박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기사를 좀 거꾸로 봐라. 이렇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거꾸로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기사의 내용 자체는 여당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다가 참모진을 요청을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자기는 모른다라고 했어요. 모르지만 가짜 뉴스라고는 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내용을 달리해서 그것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겠네요. 거꾸로 보자면은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들 내보낼 테니까 여당에서 받아.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해석을 해본다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또 뭐랑 연결이 되느냐면은요. 김기현 대표가 상향식 공천을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실에 참모진을 데려와가지고 공천을 준다라고 하면은 하향식이 되죠. 가능하지가 않죠. 상향식 공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그러면 다시 데려와가지고 차출을 했는데 다시 경선을 붙여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그림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건 상향식 공천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가능하지 않은 그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 기사를 결국 거꾸로 읽는 게 맞는 게 지금 장관하고 수석 이런 이제 대통령실 내지는 내각의 인사들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천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 셈이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장관 출신들 아니면 뭐 수석 출신들 당연히 먼저 공천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비서관 내지는 행정관들 또 공천을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인물들이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많이들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하고도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사를 거꾸로 읽는 방법도 있네요. 역시
박순봉 기자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10월 11일 또 여야가 먼저 이제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바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가봅니다. 자, 이 먼저 이게 여기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일찌감치 진교훈 후보로 전략 공천을 했고, 자, 뭐 지금 나오는 뭐 여론조사 따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승리 또 패배 이런 판세 예측을 해본다면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진교훈 후보가 이기는 건 당연하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정말 이기는 승리의 기준으로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겨야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큰 차이가 없이 이기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태우 전 구청장의 이제 유죄 판결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다 심지어 국민의힘 공천까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압승을 해야 제대로 이긴 선거다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패배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네, 그런 전혀 안 하나요? 네, 내부에서는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순봉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궐선거라서 좀 사실 일반 여론조사도 예측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 김기현 대표의 운명 많은 영향을 줄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양쪽 지도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선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결과는 있지만 실제 민심이 어떤지는 확인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내년 총선이 수능이라면 이 보궐선거는 마지막 모의평가, 뭐 9월 모의평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신모가 되겠네요. 그렇죠. 가장 10월 중요한데. 모의평가입니다. 네, 10월 모의평가인가요? 그래서 10월 모의평가 같은 의미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해준 대로 기대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박빙으로라도 지게 되면은 괜찮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포인트 이상 이겨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특히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불거지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울에서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TK, PK 중심으로 짜져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수도권 의원들 집단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 선거를 민주당이 이기게 된다라면은 큰 뭐 반발은 나오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 격차가 좁거나 아니면 혹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한기론이 또 다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쪽 네. 대표 체제 자체를 좀 흔들 수 있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선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현지 기자 뭐 덧붙일 얘기가 있다면요? 일단 뭐 말한 대로 민주당이 얼마나 이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냐면 당직자를 20명 가까이 파견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요? 조직부터 회계, 뭐 정책 전문위원 공보까지 역대급, 이제 역대 구청장 선거나 보궐선거에도 전례가 없는 규모의 최대 파견 규모라고 합니다. 강력단체자급 승부수를 띄웠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면전 과연 10월 11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